약물을 뭐 잘 유지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다 잘 아실 거고요. 약물을 선택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제게 어떤 조현병을 앓고 계신 당사자 손님이 오셨을 때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효능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효과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약효를 기준으로 이제 판단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내약성과 안전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세 번째는 약을 얼마나 규칙적으로 잘 드시고 계시는가, 이런 수능도의 문제로 파악을 합니다. 효능은 첫 번째는 우리가 망상, 환청이라고 하는 조현병의 이제 주요 증상에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로는 이렇게 집에만 있으려고 하고 감정표현이 줄어들고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는 이 음성 증상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또 신경을 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조현병이 망상, 환청, 음성 증상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울하거나 또는 강박적인 증상이 나타나거나 또는 집중력,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하는 다양한 이제 증상들이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존 증상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 관점에서 선택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내약성의 문제는 항생제병 약물을 사용할 때 가장 이제 흔한 약물이 가장 흔한 부작용이, 지금은 이제 비정형 항생제병 약물이 사용되면서 부작용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추체외력의 부작용, 소위 이제 파킨슨 증상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여전히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손을 떤다든가 행동이 좀 둔해진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더 나타난다고 하면 그런 부작용이 좀 적은 약을 이제 골라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사성 부작용인데 체중이 증가하고 이후에 뭐 고지혈증이나 당뇨 이런 현상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것이 좀 덜한 약을 선택하는 게 좋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프롤락틴 상승은 대부분 이제 여성 환우들에게 해당됩니다. 남성에서는 크게 영향을 주진 않는데 여성 환우들에게서 이제 생리가 불규칙하거나 유집이 나온다든가 하는 이제 프롤락틴 상승의 부작용. 네 번째는 이제 학교나 직장을 다니거나 일상생활할 때 약을 먹고 졸리는 경우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졸림을 피하고 싶은가. 그래서 현재 약을 복용하고 발생하는 부작용 또는 피하고 싶은 부작용 등등을 고려해서 이제 그런 부작용이 좀 더 덜한 약을 선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순응도의 문제인데 항정시병 약물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을 먹을 것인가, 주사를 맞을 것인가. 성분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성분이 투여가 되는데 그것을 매일 먹을 것인가, 한 달에 한 번 또는 세 달에 한 번 주사로 할 것인가, 이걸 선택하는 거라서 장기작용 주사제는 뭔가 특별한 방법은 아닙니다. 먹는 약하고 똑같은 거고요. 똑같은데 단지 그것을 복용하는 방법, 투여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다.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좀 더 편리하게 투여를 한다라는 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매일, 어떤 분들은요 매일 약을 먹어야 마음이 편해진다고 주사를 안 맞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매일 약을 드시고요. 나는 아침마다 학교 가는데 약을 자꾸 빼먹는다, 그러니까 주사를 맞는 게 편하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주사를 맞고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약의 투여 방법, 루트에 따라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처방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쪽의 효능을 더 낼 필요가 있는가, 내약성이 어떤가, 그리고 약 복용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현병 약물 치료는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조현병이 약을 먹어서 치료가 되나요? 라는 질문을 일반인들이 많이 하죠. 오랫동안 약을 먹어야 되니까 이제 뭐 불치병 아닌가요? 이제 이런 질문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현대의학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많은 질병들 중에 소위 완치가 되는 질병은 거의 없습니다. 감염성 질환, 감기 같은, 그다음에 수술해가지고 완전히 없어지는 질병 빼고는 거의 오랫동안, 때로는 평생 약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대표적으로 고혈압, 당뇨가 그럴 것이고요. 간염, 간경화, 갑상선 항진증, 관절염, 파킨슨병 등등 대부분의 우리가 소위 말해 병원에 다닌다라고 해서 약을 타면 그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관리해야 되는 질병이 대부분입니다. 신체 질환도. 그렇기 때문에 조현병만 특별히 더 치료가 잘 안 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조현병 치료약은 이 NNT가 3입니다. 3명 처방하면
한 명에서 뚜렷하게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신체 질환에서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보다 조현병 치료약이 조현병 재발을 예방하는 약효가 훨씬 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현병 치료약은 언제 좋아지려나 다른 신체 질환들은 다 낫는다고 하는데 조현병 치료약은 효과가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편견이고 오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반 강의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현병 치료 약물을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과학적 근거가 상당히 뚜렷하다. 적어도 신체 질환 현재 치료하는 대부분의 약보다 뒤처져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신경정신학 교과서에 이제 제가 그렸던 표인데, 예를 들어서 효능이 필요하다, 약효를 좀 더 크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뭐 우선 선택할 수 있는 약들, 크로자핀이라든가 아미셀프라이드, 올란자핀, 팔리페리돈, 리스페리돈 이런 약이고요. 졸린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졸린다라고 할 때 덜 졸리는 약이 아미셀프라이드, 팔리페리돈, 아리피프라졸. 이건 이제 성분명이라서 뭐 상품명으로 하면 솔리안, 인베가, 아빌리파이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체중 증가가 좀 덜한 약들입니다. 젤독스라고 하는 지프라시돈, 할로페리돌, 아리피프라졸, 블루난세린 이런 약들이 살이 좀 덜 찌는 약인 거고요. 프로락틴이 덜 오르는 약, 생리가 불규칙할 때 복용하면 생리가 회복될 수 있는 약, 아리피프라졸, 쿼티아핀, 클로자핀 이런 약들입니다. 어지러울 때 기립성 저혈압,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약들, 아미셀프라이드, 아리피프라졸, 블루난세린 이런 약들이고요. 입마름이나 변비도 많이 생기잖아요. 입마름이나 변비가 덜한 약들이 아미셀프라이드, 아리피프라졸, 지프라시돈, 리스페리돈, 팔리페리돈. 그다음에 이제 간 수치가 올라가 있는 사람들, 아미셀프라이드, 팔리페리돈 이런 약들이 간 수치가 좀 덜 오릅니다. 나는 간 수치가 높은데 그럼 이 약을 복용해야 되는가? 근데 이게 조건들이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크로자핀을 복용하고 있는데 너무 졸린다. 근데 크로자핀은 지금 졸리는 약이라고 분류되어 있으니까 다른 약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이제 담당 선생님께 요청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크로자핀은 또 반대로 굉장히 효과가 뛰어나고 음성 증상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자핀 복용하고 망상도 없어지고 직장 생활도 좀 하고 있다. 이렇다라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어떤 부분은 감수를 해야 되는, 졸리더라도 그래도 약효가 뛰어난 크로자핀을 복용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이 주는 이득과 그 약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의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선택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물의 효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미국 정신과 의사학회지에 나온 건데, 약 3만 명 정도의 조현병 환자들에게 처방된 약과 그것의 효과를 쭉 살펴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입원율의 위험성을 봤는데, 가장 효과적인 약은 클로자핀하고 장기작용 주사제였습니다. 여기 보면 위에가 이제 장기작용 주사제이고요. 이게 클로자핀입니다. 이 선의 좌측으로 갈수록 재입원율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기작용 주사제는 재입원율이 한 20-30% 낮다. 그리고 클로자핀도 먹는 약으로서는 가장 낮다. 그래서 사실은 재입원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약 두 개를 이야기해봐라고 하면 클로자핀하고 주사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페이스북에 정신보건 관련 종사하시는 분이 올려놓은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항정식병 약물을 복용하면 뭐 평균 수명이 줄어든다, 뭐 사망률이 올라간다 이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잘못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질병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말씀을 강사가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거는 그 동일한 역학 연구에서 지금 나온 이야기인데, 약을 복용하지 않는 사람을 이 선 기준으로 사망률을 본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사망률이 더 높은 거고요. 왼쪽으로 가면 사망률이 더 낮은 것입니다. 조현병 환자에서 약을 복용하지 않은 사람의 사망률에 비해서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어떤가 했을 때, 전체적으로 다 약을 복용하는 경우 사망률이 현저히 낮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제일 낮은 거죠. 가장 낮은 거. 0.11이라는 말은 11% 사망률이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11% 정도. 달리 말하면 이 약을 복용하는 거에 비해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사망 가능성이 9배에서 10배 높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을 복용하지 않아야 사망률이 낮아진다. 이건 잘못된 정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가장 사망률이 낮은 게 LAI는 장기작용 주사제이고 팔리페리돈 장기작용 주사제. 그러니까 우리가 처방하는 상품명으로 서스티나나 트린자를 이야기합니다. 서스티나라는 주사제를 사용할 때 사망률이 가장 낮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 주사제가 뭐 건강에 안 좋거나 사망률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과학적으로 입증된 데이터 그리고 허가관청, FDA나 이런 허가관청의 이야기로 보면 결코 사망률이 높지 않고 오히려 사망률이 가장 낮은 약으로 서스티나가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이 아빌리파이, 먹는 약으로 아빌리파이가 부작용이 아무래도 적기 때문에 뒤에 보면 이제 재입원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빌리파이의 강점이 좀 떨어지는데 부작용, 사망률과 관련해서는 이제 가장 낮은 약으로 먹는 약 중에서는 그리고 다 주사제입니다. 리스페리돈 주사제, 할로페리돌 주사제, 퍼페나진 주사제, 먹는 약 퍼페나진, 올란자핀 주사제, 또 주사제, 그 다음이 쭉 먹는 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먹는 약에 비해 주사제가 재입원율도 낮추지만 사망률이라는 지표에서도 훨씬 낮다라는 것이 지금 현대의학에서 주는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약을 뭐 하나만 먹을 때랑 몇 가지 약을 이렇게 혼합해서 복용할 때 재입원율을 본 건데 요지는 마찬가지입니다. 클로자핀이 재입원율이 제일 떨어지고요. 그 다음 LAI 주사제. 그래서 반복적으로 여러 연구에서 클로자핀과 장기작용 주사제가 어쨌거나 재입원율과 재발이라는 관점에서는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고 나머지 약들은 사실 비슷비슷하다. 약효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나머지 약들은 그 중에서 고른다라고 하면 사실은 저 같으면 이제 부작용, 어떤 부작용에 이분이 민감한가를 놓고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클로자핀을 복용하고 계시는 회원도 계실 텐데 클로자핀은 우리나라에서는 한 5% 전체 환자의 5% 정도 사용되고요. 외국은 우리나라보다 한 최소 2~3배 이상은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한 100여 명 이상 지금 클로자핀 처방하는 것 같고요. 클로자핀은 일단은 1번은 파킨슨 증상 부작용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없다도 아니고 전혀 없다. 그러니까 몸이 떨거나 몸이 좀 구부정하거나 또는 지연성 운동장애라 그러죠. 혀나 손가락이 좀 움직이거나 하는 게 이제 생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가장 효능이 뛰어나다. 약 성분 기준으로 할 때 요즘 쓰는 말로 원탑이다. 뚜렷하게 약효 좋고 나머지 이제 순서 한참 떨어져서 비슷하게 이렇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FDA 승인을 자살 예방 효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현병에서 자살 위험성이 있을 때 뚜렷하게 자살 위험성을 떨어뜨린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부작용이 백혈구가 떨어지는 부작용이 1% 이하에서 발생을 해서 처음에 이 약을 쓸 때는 이제 매주 혈액 검사를 4달간 하고 이후에 한 달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게 좀 불편하긴 한데 근데 대부분 제가 처방해 보면 이 불편함보다 약이 주는 이점 때문에 한번 바꾸면 쭉 잘 복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클로자핀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가 그 국제적인 흐름입니다. 조현병 학회나 조현병을 연구하거나 처방하는 의사들 관점에서는 클로자핀은 조금 더 처방이 될 필요가 있다. 모든 환자에서 다 클로자핀을 복용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이 약이 필요한 환자에게서는 이왕 쓰려면 빨리 쓰는 게 낫다가 요즘의 흐름이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약을 복용하면 대부분 한 70~80%는 초기에 빨리 치료만 시작하면 증상이 사라지죠. 사라지는데 사실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매일 약을 먹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물 비수능이 증가하는데 처음에는 한 25%, 1년 정도 지나면 절반이 약을 끊고요. 2년 정도 지나면 75%까지도 약물을 임의 중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하면 이제 재발하면 경과가 더 안 좋아지고 악순환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약을 임의로 중단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잘 아시다시피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재발률이 1년 정도 지나면 한 70~80% 재발하고 2년 정도 지나면 80~90% 재발합니다. 90%는 재발한다라고 보는 게
현재까지 나온 통계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10% 가까이는 재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인데 그걸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임의로 예측해서는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10% 누가 그 10%에 해당하는가는 계속 현대의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처음 발병해가지고 약을 잘 먹고 한 2, 3년 정말 잘 지내고 있다라고 하면 상이하에 약을 중단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항상 재발의 가능성은 조심하면서 이렇게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항상 임의로 결정하기보다는 처방하는 담당 의사 쌤하고 상의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작용 주사제 치료의 장점은 일단 편리하다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요즘은 3달에 한 번 주사를 맞으니까요. 그 다음에 약을 임의로 중단할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의 현저하게 재발률이 낮다, 재발 방지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기작용 주사제 효과의 크기는 예를 들어서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으면서도 재발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스트레스가 주어져도 그럴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러나 약을 복용하지 않을 때보다는 훨씬 이제 효과가 큰데 먹는 약을 먹었을 때 재발률은 보통 한 30% 보고요. 주사를 맞았을 때 재발률은 한 20% 정도 봅니다. 한 10% 차이 나죠. 10%면 뭐 큰 차이가 아니다라고 볼지 모르겠으나 날마다 우리가 복용하는 고혈압 약, 혈압약을 먹냐 안 먹냐에 따라서 평균 떨어지는 혈압이 한 10 또는 5 이 정도 떨어진다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아스피린이라든가 스타틴,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는 1년에 그 약을 복용 안 하면 8%, 복용하면 약 7%, 한 1점 몇 프로 떨어지고요. 5년간 약을 쭉 복용했을 때 아스피린이나 스타틴을 복용 안 할 때 17.8%, 복용하면 14.1%, 한 3.7% 정도 떨어집니다. 이 3.7% 떨어뜨리기 위해서 5년 동안 날마다 속쓰리지만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고려하면 약을 먹을 때와 주사를 맞을 때 10% 차이가 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라는 관점을 가지고 약을 선택한다고 하면 확실히 주사제나 크로자핀 쪽에 우위가 있다. 근데 다른 아까 말씀드린 부작용이든 뭐 약의 선호도든 뭐 이런 부분들로 또 선택하면 이제 또 다른 관점이지만 약효라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주사를 맞으면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부작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도 하죠. 근데 먹는 약을 먹으면 이렇게 약 농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약효를 내는 거고요. 주사제는 오히려 서서히 약효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사를 이때 맞죠. 맞으러 오기 직전에 악화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달 맞으면 맞기 한 일주일 전부터 좀 증상이 좀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맞는 주기를 조절하거나 용량을 좀 조절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흐름이 되기 때문에. 근데 먹는 약은 진폭이 훨씬 큽니다. 이건 이제 특수한 기술에 의해서 근육에서 뭉쳐 있다가 서서히 분비가 되기 때문에 농도가 그렇게 확 올라가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동일 용량 대비했을 때 먹는 약에 의해서 그게 이렇게 농도가 이렇게 피크로 올라갈 때 그때 부작용이 더 잘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내에 남아있다라는 기준으로는 주사가 오랫동안 부작용이 이어질 수는 있겠으나 어떤 단일 치료 행위를 기준으로 할 때 주사제가 먹는 약보다 부작용이 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먹는 약은 본의 아니게 자주 빼먹게 되죠. 또 빼먹게 되니까 빼먹으면 부작용, 만약에 어떤 약을 먹어서 생기는 부작용이라고 하면 약을 빼먹으면 부작용을 좀 줄겠죠. 그런 측면에서 부작용이 좀 덜 한다라고 할 수 있겠으나 동시에 그것 때문에 재발률은 더 올라간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주사제가 먹는 약에 비해 부작용이 많아서 선택하기 어렵다. 이거는 꼭 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주사제의 종류는 팔리페리돈, 그러니까 리스페리돈하고 팔리페리돈은 거의 비슷한 성분이고요. 요즘은 이제 2주에 한 번만 보이는 콘스타는 거의 많이 안 쓰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정형 약물에 주사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소위 말해 이제 비정형 약물, 최근에 나온 주사제 3개를 이야기하라면 인베가서스틴화는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입니다. 용량이 굉장히 다양하죠. 하나, 둘, 셋, 넷, 5개. 트윈자는 서스나와 같은 성분인데 이것이 3달에 한 번 투여되게 되어 있습니다. 4개의 용량이 있고 정확하게 말하면 13주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2주.
그러니까 15주에 한 번 맞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까지 따지면 1년에 3번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약효가 좀 떨어지면 11주 정도에 맞을 수도 있겠고요. 메인테나는 아빌리파이라는 경구용 약물에 해당하는 거고 역시 4주에 한 번 맞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주사제는 이제 이 정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신체 건강에 대한 이야기 이제 마무리할 텐데 미국의 초발조현병 환자 한 400명 정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절반 정도가 비만이었고요. 60%가 고지혈증, 15%가 당뇨, 고위험군, 20대 초반인데요. 그래서 분명히 조현병 치료약을 복용하면 체중이 증가하고 대사증후군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초발조현병 환자 데이터에서도 상당히 높게 나오거든요. 이 말은 질병 요소도 분명히 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하기 전부터 아주 초기부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신체 건강 관리를 잘 해갈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약을 복용하기 시작할 때부터 신체 건강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센터장으로 있는 광주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조기중재팀이 있어서 한 150명 정도 20대 청년 조현병 환자분들이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이용하고 있거든요. 조사해 보면 과체중이 12%, 비만이 한 40%, 그래서 절반 이상이 이미 청년 때부터 과체중 비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치료 시작할 때부터 계속 체중 또는 건강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먹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저희가 식품 섭취 빈도를 그래서 저희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조사해 봤는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과체중인데 영양은 결핍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결론은. 그래서 보면 오메가3 결핍이 한 80%. 그러니까 먼저 우리 회원들 보면 생선 잘 안 먹잖아요. 그리고 인스턴트 그리고 이제 고기, 육류가 많아서 오메가3 결핍이 많고 비타민 결핍도 많고 잘 안 보이지만 염류 섭취는 또 과다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과체중이지만 영양은 결핍. 그렇기 때문에 잘 먹는 게 중요합니다. 잘 먹고 잘 운동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식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주 정신건강복지사업 지원단에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홈페이지에 혹시 필요하시면 들어가가지고 광주 정신건강복지사업 지원단 홈페이지에 신청하시면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드리는데 식사 가이드라인을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게 필요하다. 이거 이제 보여드리면 우리 센터 직원 선생님들도 나도 이렇게 잘 먹기는 어려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바람직한 가이드라인이니까 그래서 곡류, 현미, 단백질 섭취 잘하고 건강한 적정한 체중 유지하는 거 필요하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 등푸른 생선, 견과류 섭취해야 되고 트랜스 지방산 섭취는 줄인다. 그러니까 너무 기름진 음식이나 인스턴트 식품 줄여야 되고 매일 채소 과일 먹어야 됩니다. 엽산이 풍부한 잎채소 매일 먹는 게 필요하다. 나트륨 제한해야 되고요. 짜게 먹는 걸로 저희가 나오더라고요. 데이터 조사해 보니까. 그다음에 당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사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각 영양소별로 일일 섭취량이랑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제작해 가지고 이것도 전국에 이제 각 센터는 저희가 배포를 해드렸는데 혹시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마인드링크로 요청하셔도 되고 저희 사업 지원단에 요청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엽산만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엽산은 이게 나뭇잎 엽이죠. 그래서 비타민인데 나뭇잎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현병 환자의 음성 증상 개선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죠. 저희 연구 초발 코호트 연구에서도 보니까 음성 증상이 심하신 활동량이 적으신 분들이 엽산이 뚜렷하게 떨어져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임상시험을 한 게 위약하고 엽산하고 이렇게 투여했을 때 엽산이 투여된 쪽에서 음성 증상 개선이 뚜렷했다라는 몇 개의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엽산이 우리가 임신할 때 엽산 보험에서 나눠주잖아요. 옛날에는 그러진 않았거든요. 저희 아이들 태어날 때 저희 집사람 엽산을 먹진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엽산을 주죠. 왜 주냐면 엽산이 태아의 뇌 신경 발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성인의 뇌 신경 발달에도 엽산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엽산을 복용하는 게 조현병의 음성 증상 개선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게 요즘에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은 처방대로 꼬박꼬박 복용해야 되는데 여러 가족들이 항상 묻죠. 다른 거 뭐 할 게 있습니까? 뭐 어떤 거 먹어야 좋습니까? 이런 거 자주 물어보거든요. 이제 저는 일단은 검증되지 않은 한약은 간에 부담되고 복용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꼭 복용하고 싶다면 오메가3나 엽산 복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히 엽산은 응성장 개선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들이 엽산이 많이 섭취되어 있고 하루에 뭐 이 정도 복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만화에서 뽀빠이가 시금치 먹고 나면 막 힘이 생기는 게 좀 허황되긴 하지만 그러나 아무튼 그 시금치에 들어있는 엽산이 뇌 건강에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게 또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대한 이야기도 요즘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치매 쪽에도 요즘은 엽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신선한 채소, 과일, 생선, 제철 음식 골고루 편식하지 않고 잘 먹는 거 그게 보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운동해가지고 건강 유지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거다 이렇게 그냥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전남대병원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 사업들입니다. 광역 정신건강센터, 자살예방센터, 정신보호사업지원단, 이제 광주 북구정신건강센터에서는 이제 청년센터는 따로 마인드링크라는 이름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마인드링크 홈페이지에 가면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또 건강에 대한 정보들 있어서 또 여기 가면 이제 자료 요청이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서 요청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